뉴욕 증시는 지난 11월 고용 상황이 크게 개선됐지만 이 때문에 연준이 조기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상승폭은 제한됐습니다. 다우는 0.2%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의 지난 11월 고용 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보여 상승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 독일은 1% 내외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고용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미국 달러화가 급등세를 보여 하락했습니다. 1월 물 WTI 가격은 배럴당 1.3% 떨어진 75달러 47센트에 마감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오늘 17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정상회의에 참석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설명합니다. 당사국 총회는 오늘 개막해 18일까지 계속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 마켓의 최리나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세를 분석해보면 전강 후약이었는데요. 고용지표가 거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을 보이면서 다우가 150포인트 이상 올라 연중 최고치를 찍기도 했었지만 결국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제기가 되자 달러화가 급등하면서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다우는 0.2%만 올라서 1,388을 기록했는데요. 연말 쇼핑 시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블랙 프라이데이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이었지만은 지난주 고용보고서가 나온 금요일이야말로 진정한 블랙 프라이데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 상암지점에서 김현석 대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고용지표가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도 0.2% 정도만 올랐네요.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강세를 보이지는 못했는데요. 경기 회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고용시장이 마침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호전시켰습니다. 다우지수는 0.22% 상승한 1,388포인트를, S&P 500지수는 0.55% 상승한 1,105포인트, 나스닥 지수는 0.98% 상승한 2,194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개장 전 발표된 미 고용지표 영향으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한때 150포인트 이상 올라 장중 1,500포인트를 돌파하는 등 연중 최고치를 달성했는데요. 나스닥과 S&P 500지수 역시 연중 최고치를 장중에 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강세로 금값이 4% 정도 하락하였고 유가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상품주들이 약세를 보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해 증시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네,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됐던 감원 규모가 크게 줄었다고 하고 경기 침체 이후에 처음으로 실업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고 하는데 11월 고용보고서 내용 한번 정리를 해보죠. 네, 11월 실업률은 10.0%를 기록하며 26년 만의 최고치였던 전달의 10.2%보다 0.2% 감소하는 상태를 보였습니다. 이것이 일시적인 감소인지는 12월의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10월의 수준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0.1% 정도 증가할 것이라는 당초 전문가들이 예상치를 벗어난 것이었고 연말 소비 시즌과 더불어 신규 고용이 더 창출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미 노동부는 11월 보고서에서 지난달 비농업 부분 일자리가 11,000개 정도 감소했다고 했는데 이는 12만 개 이상 감소할 것이라던 당초 월가의 추정치의 10%에 불과한 수준이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비자발적 임시 노동자 등을 감안한 실질적 실업률이 0.3% 정도 감소하였으며 시간당 평균 임금 역시 0.1% 상승하는 등 고용시장에 대한 안정감이 더욱 커지게 된 상황입니다, 지금. 네, 일단은 고용이 이렇게 좋으니까 앞으로 주택시장에도 좋은 그런 뉴스가 될 것이다라는 어떤 경기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또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일시적인 것에 그칠 수 있다. 지금 뭐 한 달 정도의 이런 굉장히 개선된 지표이긴 하지만 이것을 보고 추세를 논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전문가들의 분석이 갈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고용보고서로 지금 그 두 가지 양반의 양립적인 시각이 있는데요. 윌리엄 설리반 JVB 파이낸셜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고용보고서는 경기가 깊은 후퇴에서 완만한 회복세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코멘트를 했으며 해리스 파이낸셜 그룹 이코노미스트 같은 경우는 경제 회복을 알리는 환상적인 소식이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반면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총재 같은 경우는 한 달이 추세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며 조심스러운 코멘트를 했고요. 빌 그로스 핑코 회장 같은 경우는 이번 고용보고서는 좋게 나왔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며 실업률은 내년 중반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며
기존의 그 시각을 유지하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좋게 나온 고용보고서를 보고 흥분하기 일쑤인데 어쨌든 간에 전문가들의 시각이 이렇게 갈린다라는 것도 양쪽 면을 모두 참고하라는 뜻으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장중에 다우가 150포인트 이상이나 오르면서 1,500포인트를 넘기기까지 했지만 결국 0.2%, 2%밖에 오르지 못한 것은 중간에 달러화가 급등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에서 조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맞물려서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고용시장이 안정화되면서 이제 경기가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연준의 금리 인상을 앞당길 것이다라는 그런 그 시장의 기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달러화가 상승을 하였고요. 달러화 상승은 하락폭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달러화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여건까지 형성됐기 때문에 향후에 좀 더 상승할 것인지는 일단 이번 주 움직임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달러화 강세가 고용지표 때문에 개선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업종 쪽에도 영향을 좀 미쳤던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달러화 강세 부분을 업종 들어가기 전에 조금 더 지켜보고 싶은데요. 달러화가 급등한 것이 단발적인 재료다라는 분석들도 있지만 이제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10년까지 계속해서 달러화가 반등을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달러화 가치가 워낙 계속 하락을 하여가지고 그 추세를 급격하게 반등시킬 수는 없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계속 형성되어 왔는데요. 이번 고용시장 보고서를 그 계기로 하여 달러화의 하락세가 멈추고 다시금 제 가치를 찾아갈 것이라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작년 8월에 그 달러 인덱스의 그 저점이었던 70포인트대를 찍지는 않고 다시금 이제 달러의 가치를 올리는 80 이상의 그 지수대를 다시금 보일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많지만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달러와의 그 추세 전환은 이번 주가 상당히 중요한 기간으로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달러 인덱스 지수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두바이 쇼크를 거치면서 달러화가 좀 조정을 보일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었었는데요. 이렇게 또 고용 지표가 미국 쪽에서 큰 폭으로 개선돼서 나오자 연준이 또 금리를 빠른 시간 내에 올릴 수 있다 때문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측에서도 이제는 경기 부양책을 추가적으로 집행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엔코가 조금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 달러화가 좀 더 강세를 보일 여지도 있어는 보이네요. 일단은 이번 주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번 주도 한번 흐름을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달러화가 이렇게 강세를 보이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합니다만은 유가 그리고 금값 모두 급락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상품 시장에서 달러는 급등했고 금값은 폭락하였으며 유가 역시 하락 반전하였습니다. 석유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하락하여 75.47달러를, 금 같은 경우도 약 4%, 마이너스 3.99% 하락하여 1168달러를, 그리고 달러 인덱스 역시 75.91달러 상승하였습니다. 고용시장이 안정된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올 것이고 그에 따라 출구 전략이 조기 시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달러에 대한 급등세를 불러일으켰는데요. 금값은 과도한 랠리가 이어져 왔다라는 그런 심리가 형성되면서 4% 하락하였으며 이것이 상품 시장의 전반적인 하락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네, 온스당 1,200달러도 넘어섰던 금값이 4%나 말씀하신 것처럼 폭락을 했습니다. 일단 금 가격 움직임도 역시나 달러화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사실 다른 금속 가격은 경기가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오르게 되지만 금값은 경기가 굉장히 좋아진다 할지라도 달러화에 연동돼서 어떤 상대적인 움직임을 보일 텐데 그럼 금값은 앞으로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요? 네, 그렇습니다. 금값은 일단 그 안전자산이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달러화와 대비해서 일단 그 반대로 움직이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네. 기존의 달러화 가치가 계속 하락을 하였기 때문에 금값이 급등세를 보였고, 시장의 한머니들이 금시장으로 유입이 되면서 금값의 상승 각도를 더욱더 부추긴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한 가격의 그 가격 상승은 일정한 하락폭을 불러일으키기 마련인데요. 네. 그것이 이번 고용 보고서를 계기로 마련이 된 것 같고
달러와의 움직임과 더불어 금값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지만 이번 주 달러의 움직임과 더불어 금값의 추세 역시 바뀔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금값이 그동안 너무 오버슈팅된 그런 측면이 있었었는데 이번에 고용보고서 때문에 건전하게 좀 조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앞서서 이제 유가도 뭐 하락 반전하고 금값도 폭락했고 상품주도 약세로 마감됐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다른 업종은 어떤 식으로 끝이 났는지요? 네, 고용시장이 개선되면서 은행주 및 산업지수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BOA 같은 경우 3% 정도 상승을 하였고요. KBW 은행업종지수 역시 2.1%를 상승하였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달러화가 급등하면서 에너지 같은 그 원자재 상품주 역시 하락하였습니다. 네. 자, 기대 이상의 고용지표에도 사실상 급등 마감을 하진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 이번 주에는 또 소비 관련 지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정 한번 챙겨볼까요? 네, 지난주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의 영향을 받았다면 이번 주는 소비지표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난 추수감사절부터 이번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일명 홀리데이 쇼핑 시즌에 돌입하는데요. 이 홀리데이 쇼핑 시즌의 소비 활동은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요일 발표되는 소비자 신용잔고 역시 감소폭이 전월보다 크게 감소할 전망이고 또한 금요일 발표되는 11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5에서 0.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만약 예상치가 맞다면 미국의 소매 판매는 최근 4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게 되는 것이고요. 역시 같은 날 발표되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지수 역시 전월 66%에서 67%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이 8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연설을 할 예정인데 고용 촉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월요일에 워싱턴 이코노미 클럽에서 연설을 하는데 지난 11월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버냉키 의장이 고용시장 및 저금리 정책에 관해 어떤 언급을 할지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례적으로 낮은 금리를 장기간 지속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버냉키 의장. 이번에 이렇게 실업률이 큰 폭으로 개선됐는데 과연 금리 인상 시기에 관한 힌트를 내비쳐 줄지 이것도 역시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럽 쪽도 뭐 간단하게나마 마감 상황 보죠. 미국 쪽의 고용지표 개선 때문에 상승 마감한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0.18% 상승하였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도 1.25% 상승한 3,846포인트를, 독일 역시 0.82% 상승한 5,817포인트를 마감하였습니다. 세계 최대 직업 인력 소개소인 아데코가 7.7%, 세계 3위 맥주 회사인 하이네켄이 3.7% 상승하였고요. BMW 역시 1.7% 상승하는 등 미 고용지표 회복과 함께 소비 회복 전망으로 인하여 소비 관련 업종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자, 기대 이상의 고용 지표를 보여준 뉴욕 증시. 이제는 고용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또 소비 관련 지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상치는 좋단 말이죠. 소비 관련 지표 마저 좋다면은 미국 쪽에서 산타 랠리가 있어서 우리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국내 증시 산타 랠리, 연말 랠리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이번 두바이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서 다시 관심은 미국의 거시경제 지표 개선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과 소비에 대한 지표가 긍정적이라면 연말 미국 증시 역시 상당히 호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미국 경제 주요 지표가 그 경제 회복을 암시하고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정배열이 지속된다면 국내 증시 역시 산타랠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주는 아시다시피 쿼터러블 위칭데이와 금통이라는 큰 이벤트가 있습니다. 금통위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쿼터러블 네. 역시 소폭 매수 우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2월 만기는 연말 배당에 대한 낮은 기대감과 함께 스프레드 약세로 인하여 대규모 매수 차익 매수 유입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차익 거래에 대한 배당 성향 매수세와 함께 최근에 유입된 프로그램 매수세가 약 4,400억 원으로 소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매수세가 소폭으로만 끝난다 하더라도 향후 지수의 움직임에는 상당히 긍정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연말 랠리의 가능성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일자리가 예상보다 덜 줄고 실업률도 좀 적게 나와서 호재로 작용을 했는데요. 당초 전문가들은 11월 비농업 부문 일자리가 12만 5천 개 정도 감소하고 실업률도 그 전달과 동일한 10.2%로 나올 것으로 봤지만 실제로 일자리가 불과 11,000개만 줄고요. 실업률도 10%를 기록하는데 그쳤습니다. 뉴욕은 0.2% 올랐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 교보증권 상암지점 김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대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0.2% 정도만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어쨌거나 상승 마감하긴 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지 궁금한데 말이죠. 지난주 금요일 우리 코스피는 60일 이평선에 위치한 1624포인트를 소폭 상회하는 60일 이평선 정도에 걸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 고점이 1630포인트였던 것을 감안을 해보면 이제 전 고점까지는 약 한 6포인트 정도 많이 남아있는데 문제는 5일 연속 올랐다라는 것이죠. 오늘 과연 부담을 느껴서 반락을 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오늘장 전망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기로 하죠. 동양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일종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주요 변수들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챙겨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5일 연속 우리 증시가 상승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쿼드러플 만기 영향력이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들이 지금 한 4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이 좀 상당히 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주고 있고 사실 우리 증시가 닷새 연속 올랐는데 외국인들도 역시나 닷새 연속 사줬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 국내 증시 오르는 데 있어서 외국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일단은 이번 주 전체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12월 금통위도 있지만 또 쿼드러플 위칭데이도 함께 있다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증시 변동성도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 변수들은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쿼드러플 만기 영향력이 지금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9월물이죠. 9월물의 쿼드러플 만기 영향력은 그 주에 있어서는 이제 크게 변동성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이제 만기되는 목요일 날의 이제 흐름은 이제 36포인트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익과 비차익 쪽에서의 순매수 흐름이 상당히 중요했던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외국인들보다는 이제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 흐름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기관들 쪽에서의 차익 쪽 윈도 드레싱 포함해서 차익 쪽에 이제 매수가 흘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봤을 때는 이번 주 목요일 이후로 상당히 좀 중요한 흐름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것이 지수 측면에서 과연 60일 이동평균선에 완전히 안착할 수 있느냐 부분인데 어느 정도 가능성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현재 지수가 60일 이평선이죠.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60일 이평선의 안착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60일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 이러한 부분이 이제 5일 연속 상승하는 데 있어서, 좀 부담감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인들의 수급 구조를 보게 되면은 저점 부위에서 상승, 그리고 이제 고점에서의 이익 실현 매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외국인들 현물 수급에서 추가적으로 매수가 일어나면서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수급을 이겨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 이러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보느냐 아니면은 나무를 보느냐를 따졌을 때 숲을 보고 있는 외국인 그리고 나무를 보고 있는 개인들을 갖다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 분기점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오늘 매도를 차지하고 외국인들이 매수를 갖다가 지향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좀 중요한 그 흐름이 나타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수급 주체들의 순매수 여부 그리고 쿼드러플 미팅데이 앞두고 여러 가지 변동성들 또 기술적으로는 봤을 때 60일 이동평균선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다 말씀하셨는데요. 때문에 오늘 투자 전략도 오전장을 좀 보고 대응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좀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히 좀 저점 부위에서 많이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투자 전략 자체 상당히 조금 긴박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매수 위에 이제 대형주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외국인들의 이제 그 매수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좀 제한적으로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그 흐름 자체로는 이제 그동안에 이제 낙폭 과대였던 종목들, 특히 증권업종이라든가 조선업종, 이러한 업종에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상승 주도했던 이제 전기전자라든가, 자동차 쪽이 이제 힘을 못 쓰고요. 그러한 이제 낙폭 과대 쪽, 증권하고 이제 조선중공업 쪽이 상승을 하면서 키 맞추기 게임이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 봤을 때, 현재의 장세에서는 이제 전략 자체는 그러한 쪽, 낙폭 과대 쪽으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흐름상으로 랠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점에서 많이 올라온 만큼 수익을 갖다 챙기는 쪽으로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쪽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그 낙폭 과대 쪽, 증권업 쪽하고 이제 그 중공업 쪽하고 좀 접근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네, 낙폭과대 종목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랠리를 지수가 펼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낙폭과대 한 만큼 그만큼의 어떤 일정 부분 상승폭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했는데 최근에 보면 증권주가 기술적으로 쌍바닥들을 만들면서 좀 올라갈 조짐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증권주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네, 증권주 쪽으로서는 이제 그 흐름 자체가 그렇게 쌍바닥을 찍을 만큼 안 좋은 상황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각가지 정책적인 그 악재들이 좀 녹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상당히 좀 고무되는 상황이었고, 거래량, 전체적인 거래소의 그 거래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과거와 달리 증권업종의 이제 체질 개선이 어느 정도 완만하게 좋게 흘러나온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한다 이러면은 증권업종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부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증권업종이 조선주하고 같이 그렇게 이제 그 취급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증권업종이 이제 주도하에서 마지막 순환매 성격의 흐름, 그런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좀 클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증권주 중에서 어떤 증권주를 좀 보면 좋을까요? 하나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다면요. 네, 그렇습니다. 증권업종을 제가 하나 가지고 왔는데, 삼성증권입니다. 일단 금요일 날 미래에셋증권이 강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렇게 본다 이러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삼성증권에 대한 이제 기대 심리는 좀 유효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증권 흐름상으로 봤을 때 현재 국면에서는 이제 매수로 이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7만 원 정도 선에서 이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한 5% 정도의 손절 구간을 좀 두시면 될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수가 연말 쪽에 마지막으로 올라간다라는 측면에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 이제 하나의 핵심 주도권으로 이해를 하시고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가격적인 면 지금 살펴보겠는데 매수가는 63,000원, 목표가는 75,000원, 손절가는 6만원, 삼성증권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장 전망은요, 동양증권 홍제지점의 최일종 팀장으로부터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개막해 오늘 18일까지 계속될 예정인 덴마크 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에서 지구온난화를 막아낼 수 있는 대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각국 정상들의 참석이 점차 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관건은 온실가스 배출 1, 2위 국가인 미국과 중국의 합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내년도에 신사업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확대하는 등의 본격적인 공격 경영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경제신문이 실시한 국내 기업 55곳에 대한 2010년 경영 계획에 관한 결과 자세히 한번 간추려 보겠습니다. 정부가 오늘 2012년 상반기쯤에 장외 파생 상품의 결제 업무를 담당할 중앙 청산소를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국내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을 아시아 중심으로 키우겠다라는 것인데 실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고 하는군요. 정부가 내년 2월로 끝나는 신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이 건설업체의 도덕적 해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고 하네요. 이르면 내년 초에 경제 자유구역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서 외국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과 회계 등의 전문직 서비스 시장도 전략적으로 개방될 조짐인데요. 정부의 대외 경제정책 추진 전략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같은 내용 바탕으로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제 오늘 바로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가 시작이 됐죠. 여기 우리 이명박 대통령도 17일쯤에는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다라는 것이 알려졌는데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당초 계획과는 달리 참석을 하기로 결정이 됐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15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요. 오는 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정상들하고 전 세계 협상팀들이 모여가지고요.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관해서 대타협을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현재 2012년까지는 온실가스 감축이 계획이 돼 있거든요. 네. 하지만 2013년 이후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2013년 이후에 온실가스 감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자리인데요. 네. 당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위해서 노르웨이 가는 길에 잠시 들를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타결 가능성이 되게 좀 낮아 보였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이 당초 일정을 바꿔서 마지막 날 코펜하겐에 전격 참석하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세레머니를 염두에 둔 참석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다 보니까 타결 가능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또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반대하던 인도 총리도 참석키로 하면서요. 여러 상황이 좀 무르익고 있는데요. 이번 덴마크 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요. 미국, 중국 등 전 세계 105개국 정상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후변화에 관한 대타협이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지가 최대 관심사인 것 같은데 온실가스 감축 규모를 놓고 지금 선진국, 개도국 간에 첨예한 대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온실가스 감축이나 규모, 시기 방법을 놓고 여러 가지 대립이 심한데요. 아마도 유럽 등 선진국은 전 세계가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반면에 중국, 인도 등 우리나라도 포함되는데요. 이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온실가스를 더 많이 배출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을 차등을 둔다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데요. 이게 이전까지는 계속 이런 입장이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여기에 중국, 인도 등이 발표하면서 이렇게 좀 입장차가 좀 좁혀지는 느낌이 들고 있는데요. 네. 현재까지의 주요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보면요. 일단은 미국이 있습니다. 미국은 최근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한 17%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중국도 발표를 했는데요. 중국도 2005년 대비 2020년까지 한 40에서 4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유럽은 되게 셉니다. 유럽은 1990년 대비 한 20%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일본도 유럽과 비슷한 1990년 대비 2020년까지 25% 감축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러시아도 비슷한 수준이고 저희는 2005년 대비 4% 감축인데 실제는 한 30% 감축이 되고 있고요. 네. 이렇게 국가마다 틀리는데요. 온실가스 감축에는 사실 전 세계가 이견은 없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을 해야 된다는 이견이 없는데요. 하지만 기준 연도를 어디로 하고 또 어느 정도 감축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가별로 입장이 다소 틀린 사항인데요. 네. 만약에 덴마크 회의에서 과연 전 세계 정상들이 합의를 할지 사실 합의에는 아까 지적하신 대로 중국과 미국 네. 이 두 변수가 가장 키포인트인데요. 만약에 중국과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이번 합의가 좀 결정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 중국과 미국이 긍정적으로 보여서 합의가 된다면요. 이번 네. 큰 결정적인 계기를 이룰 것 같고요. 만약에 다음번으로 넘어가게 된다면은 그 다음에서 또 논의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만약에 그 이번 회의에서 그 정세계 정상이 대타협을 한다 그러면요. 그 내년 6월 독일 본에서 또 다른 회의가 열립니다. 예. 그 회의에서 그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그 협약이 체결되고요. 그다음에 그 2013년부터 이제 이행에 나설 예정입니다. 네,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가에 따라서 국내 경제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산업계에도 타격이 좀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번 회의에서 그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결정되면요, 그 한국은 자연스럽게 이제 의무 감축국에 편입되거든요. 네. 지금 2020년까지는 한국은 의무 감축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인 감축을 나설 수 있지만 의무적으로 감축하는 대상은 아닌데요. 이번 타협이 되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의무 감축국이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에 나서게 되는데요. 네. 예전에 일본이 이제 그 우리나라보다 한 몇십 년보다 더 앞서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하고 자율적인 그 의무 감축에 나섰는데 네. 그에 따라서 좀 경제가 되게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만약에 그 우리나라의 그 온실가스 의무 감축국 편일까요? 그다음에 그 온실가스 감축이 과연 그 녹색 선장이라는 뭐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낼지 예. 아니면 뭐 일부 그 비관론자들이 주장을 하는 건데요. 한국 경제나 산업계가 그 온실가스 감축에 큰 타격을 받게 된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거든요. 네. 하여튼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2013년 이후가 그 새로운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기후회의가 이제 개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또 각국 정부들은 그에 따라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우리 기업들이 본격적인 공격 경영에 나설 것이다 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익 확대 그리고 신사업 진출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그 삼성, LG, 뭐 현대자동차, SK 그 4대 그룹하고요. 그 밖에 그 주요 그룹을 대상으로 그 2010년 경영계획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 설문조사 결과, 국내 주요 기업들이 그 내년에 그 투자 확대, 그 신사업 진출, 이런 걸 통해서 그 본격적인 공격 경영에 나선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이맘때 그 똑같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맘때 그 설문조사 키포인트는 생존이었거든요. 아이고. 그 예. 생존에서 이제는 공격 경영으로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설문 대상자는 그 최고 경영자나 그 최고 재무 책임자들이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은 그 내년 기업 활동에 있어서 그 최우선 순위를 어디에 둘 것인가를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그 52.8%가 그 이익 확대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이익을 늘리겠다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답했고요. 네. 또 그 20.8%가 그 신사업 진출을 꼽았고요. 그 반면 그 현금 확보는 1.9%에 그쳤습니다. 또 그 비상 경영 체제 유지라는 대답도 15.1%에 불과했거든요. 네. 한마디로 그 국내 기업들이 올해 그 금융위기에서 상당히 선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선전하면서 또 자신감을 좀 많이 얻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자신감을 토대로 내년에는 공격적인 경영에 나서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1년 만에 생존에서 공격 경영으로 굉장히 고무적인 변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업 활동의 어떤 우선순위 외에도 내년도 매출 목표에 대한 설문조사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결과도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그 여러 항목에 관한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키포인트가 될 게 이제 그 금융위기 한국 기업이 이제 내년에 얼마나 많은 목표를 하고 있느냐 이런 네. 설문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보면은 아마도 그 내년이 그 금융위기 한국 기업의 또 다른 시험대가 되지 않을까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그 2010년 매출 목표 상향폭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요. 그 80% 이상이 그 내년도 매출 목표를 올해보다 높게 잡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예. 그 세부적으로 보면은 10% 미만이 한 42.3%가 됐고요. 또 10에서 20% 미만도 한 30.8%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무려 그 30% 이상도 그 5.8%에 이른 등 올해보다 그 더 많은 매출을 올리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고요. 예. 아울러 그 현재 우리 국내 여러 기업들이 그 신사업 진출을 준비 중이었습니까? 특히 이제 그 녹색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은데요. 네. 그 구체적인 그 녹색 성장 투자 부분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26%가 그 신재생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오, 예. 또 18%는 그 부품 소재를 지목했고요. 또 그 에너지 효율성 제고도 28%에 달했는데요. 이 밖에 또 그 온실가스 감축 등 그 환경 개선에 대한 투자 계획을 갖고 있던 대답도 22%에 달했습니다. 아마도 그 내년도 우리 기업들이 그 신성장 동력 핵심 테마로 녹색 성장을 꼽고 있고요. 뭐 신재생 에너지 투자, 에너지 효율 제고, CO2 감축 등 이런 부분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파생 상품을 좀 더 투명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이를 관리할 기구를 지금 세울 방침을 갖고 있는데 이름이 중앙청산소라고요. 네, 이름이 좀 어렵죠. 네. 저도 이거 어려워서 많이 계속 외우기 힘들었는데요. 예. 일단은 그 정부가 그 국내 그 장애 파생 상품 시장을 아시아 지역의 중심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2012년 그 상반기 목표로 추진합니다. 그 이제 그 장애 파생 상품 거래 결정물을 담당하는 그 중앙청산소 뭐 CCP라고 하는데요. 네. 그 중앙청산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 중앙청산소 도입은 그 G20의 주요 과제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예. 그 정부의 일단은 그 청산소 설립 로드맵을 보면요. 그 내년 상반기쯤 뭐 관련 자료 수집 및 분석에 나서고요. 그 하반기에는 그 연구 용역을 발주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그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그 2011년에 공청회를 거쳐서 관련 법을 마련하고요. 그 2012년 상반기에 그 중앙청산소를 설립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정부가 그 중앙청산소 설립을 추진하면서 내건 명분은 뭐 장애 파생 상품 시장의 아시아 지역 허브 이런 거였는데요. 실제로는 그 장애 파생 상품 시장을 정부의 감독권 안에 놓는다는 게 주요 키포인트입니다. 현재 그 파생 상품의 경우 장내 파생 상품은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면서 정부가 관리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장애 파생 상품은 정부가 전혀 감독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그 키포인트는 그 중앙청산소 설립을 통해서 이곳을 통해서 그 장애 파생 상품을 거래토록 하고요. 네.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 장애 파생 상품을 규제한다는 계획인데요. 그 현재 별개로 그 정부는 그 중앙청산소 설립 위에도 그 장애 파생 상품을 규제할 근거도 그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국내 장외 파생 상품 시장을 아시아 지역의 중심으로 육성하겠다라는 것과 더불어서 정부의 감독 하에 두겠다라는 의도로 중앙청산소를 설립할 계획을 정부는 갖고 있는 것 같네요. 자, 다음은 부동산 쪽 소식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로 만료가 되는 신규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을 연장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국토해양부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왔거든요. 예. 국토해양부가 정식으로 건의를 해오면서 그 기획재정부, 금융위도 관계부처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신규 미분양 주택에 대한 그 양도세 감면은 내년 2월로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 그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을 연장을 놓고요. 그 정부 부처 간에 좀 미묘한 입장 차가 있는데요. 일단 그 국토해양부는 그 침체된 건설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연장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 하지만 이제 그 기획재정부나 금융위 등은 그 감면 연장이 뭐 건설업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오고 오히려 또 그 신규 분양을 촉진함으로써 미분양을 더 쌓게 한다. 이런 우려도 표명하고 있는데요. 일단 부정적인 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정부는 이제 현재 검토를 거쳐서 그 내년 2월까지 이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네. 한 가지 눈여겨볼 게 그 미분양 아파트 그 양도세 감면 연장 외에도요. 현재 그 정부가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동산 시장에는 그 미분양 아파트 감면이라는 그 당근 외에도 뭐 주택 투기적 확대 뭐 이런 그 규제 조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과연 이런 그 당근과 그 채찍을 그러니까 그 당근과 채찍을 어느 정도 이렇게 가져갈지 그걸 그 포괄적으로 검토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미분양 아파트 양도세 감면 연장에 대해서 검토하면서 동시에 뭐 주택 투기 지역이라든지 전반적인 규제 조치도 그 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내년 1월 중으로 새 정부의 어떤 그러니까 내년이죠. 부동산 정책의 어떤 새로운 그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당근과 채찍을 어느 정도 비율로 가져갈 것인지 부동산 파트에 대한 정부의 고민도 내년에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말이죠. 이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또 폐지될 수 있다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정부가 오는 2010년부터 12년까지의 대외 경제정책 추진 전략을 발표한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그 정부가 계속 추진하고 있던 내용인데요. 네. 결국에는 이게 그 경제자유국으로 한정되게 됐는데요. 일단은 정부는 어제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서 그 중장기 대외경제 추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장기 대외경제 추진 전략은 그 정부가 앞으로 그 대외경제를 어떻게 해나가겠다 이런 로드맵을 말하는데요. 예. 일단은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그 서비스 산업 유치 기반을 확대를 위해서요. 그 서비스 산업 관련 외국 투자 기업에 입지를 제공하는 지역도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그 외국인 투자 지역은 제조업에만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서비스업도 그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그 경제자유구역 제도도 일부 변경이 됩니다. 특히 그 주택법을 개정을 해가지고요. 그 경제자유구역 내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그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배제되고
그 비수도권 경제자격의 산업무역 관광경제 개발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그 현재 또 FTA 중장기 전략도 다시 세운다는 게 정부의 계획인데요. 최근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FTA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그 외교통상부 주관으로 그 중장기 FTA 추진 전략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끝으로 또 중소기업의 그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자는 안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 중소기업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 민간 협의회를 신설하고요. 또 그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그 수출금융 지원 규모를 올해 13조에서 2012년까지 21조 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국내 주요 일정 한번 챙겨볼 텐데 오늘 국회 예결위에서 새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를 포함해서 일정도 한번 알아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는 그 내년도 경제운영 그 계획 발표가 예정돼 있고요. 그 지적하신 대로 그 내년도 예산 심사도 그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등 그 연말이 다가왔다는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데요. 네. 우선 국회는 7일부터 그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네, 오늘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그 내년 예산 최대 이슈는 4대강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4대강을 놓고 그 여야가 과연 합의를 이룰지 그 키포인트가 되고요. 또 8일에는 그 지난주 한국을 방문한 국제통화기금 대표단이 있는데요. 국제통화기금 대표단이 이게 방한 결과 브리핑을 갖거든요. 아마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그 성장률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난 10월에 IMF는 그 우리나라 내년 성장률을 한 3%로 제시한 바 있는데요. 아마 이번 그 방한 결과 브리핑에서 뭐 4% 이상 그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이번 주 가장 키포인트는 그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그 경제운영 민간 토론회와 그 이어 발표될 그 내년도 경제운영 방향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매년 그랬듯이 그 경제운영 방향은 내년 우리나라의 그 한해 살림살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수치인데요. 네. 일단 그 현재 알려진 바에 의하면요. 정부는 그 내년 경제 성장률을 한 5% 내외로 잡고 있고요. 네. 한 고용은 20만 명 내에 또 경상수지는 한 $150 흑자를 예상하고 있거든요. 또 그 경제 운영 계획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도 관심입니다. 또 10일에는 그 한국은행의 금융통화 본회의가 열리게 되는데요. 네. 그 올해 마지막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날이 될 텐데요. 그 현재 그 시장의 컨센서스는 그 동결할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요.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0.2% 올라서 1,388에 끝났는데요. 지난달 일자리가 예상보다 덜 줄고 실업률도 뜻밖의 하락한 점이 호재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같이 고용지표가 크게 개선됨에 따라 연준에서 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달러화가 급등한 것이 장중의 상승폭을 크게 제약하는 재료였는데요. 때문에 유가도 급락했고요. 금값도 4% 폭락하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달러화 강세 조짐이 계속해서 일고 있는 가운데 뉴욕 증시가 소폭 마감했는데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떤 흐름을 보여줄는지요.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